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 열전 드디어 시작합니다. 전체 16부 중에서 오늘 제 1편입니다. 네,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존하는 기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 일본 오사카에 있는 콩고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바로 여기인데요. 사찰 건축 전문이에요. 그런데 설립 연도가 무려 578년입니다. 서기 578년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무려 1446년이나 돼요. 와,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콩고구미의 설립자가 백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중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세운 기업, 그게 콩고구미 금강조인 것이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멀쩡히 영업 중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을 외라고 불렀죠. 그 외국의 실권자는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불교를 보급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불교를 보급하려면 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찰을 짓기 위해서 백제에서 사람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왕에게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백제가 기술자를 파견을 해줬죠. 그 우두머리가 유중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제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만들어 놓은 최초의 관영사찰, 오사카에 있는 시텐노지라고 하는 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천왕사예요. 그리고 이 금강조라고 하는 이 기업은 시텐노지의 바로 앞에 있는 큰 길가에 있습니다. 그 오사카 전철을 타면 거기 텐노지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그 역에서 내리면 그렇게 멀지 않은 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쇼토쿠 태자는 이 유중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탐이 난 거죠. 이 사람을 잡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성씨부터 아주 귀한 성씨를 주죠. 금강씨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유중광이었는데 이제 금강중광이 되는 거죠. 금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유중광은 금강중광이 되고 일본말로 하면 그게 콩고 시케미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성씨를 딴 건축 집단 금강조라고 하는 것, 콩고구미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 현재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기업은요. 1892년이나 되어서야 탄생했습니다. 현재 두산그룹으로 발전한 박승직 상점인데요. 그 옛날에 보찜 장사했던 박승직이라고 하는 분이 새로 가게를 낸 데가 바로 박승직 상점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 등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간판을 내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오경장. 그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상업 자유화도 그런 근대화 조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갑오경장 2년 후인 1896년에 박승집은 자기 이름을 딴 박승직 상점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현재 광장시장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광장시장 건너편, 그 로타리의 건너편에 가보면 거기에 두산그룹 발원지라고 하는 조그만 소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길가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박승직 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고 그게 1896년이었던 겁니다. 현존하는 한국 기업 중에 제일 오래된 거, 그게 바로 두산이 그렇게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는 똑같은 우리 코리안들이 만든 기업인데 하나는 서기 578년에 만들어졌고 이 한반도에서는 1896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런 시차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두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이 중간에 아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정읍사라고 하는 백제 가요를 들어보면 그런 정황을 잘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백제 가요, 이 정읍사라고 하는 이 노래는 유중광이 일본에 건너가서 콩고구미를 세웠을 그 무렵에 백제에서 불렸던 노래로 한번 추정이 되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정읍사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추소서.
우리 낭군님은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나 짐을 내려놓으소서.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던 것인데 그것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후에 그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체보를 해서 남겨놓은 그런 노래인 겁니다. 이 내용은 딱 그냥 들어오죠. 시장에 물건 팔러 간 남자의 아내가 남편 걱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노래가 입으로 전해져 올 정도면 당시에 상업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다고 추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콩고금이 비슷한 형태의 비즈니스도 백제 땅에는 존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최장수 기업은 1300년이나 지난 1896년에 세워졌다. 이것은 어느 시기엔가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백제 이후의 왕조는, 이 한반도에서 왕조는 신라, 고구려, 조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백제를 정복하고 등장한 통일신라, 이 통일신라에서는 교역이 왕성했어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 당시의 고분에서는요, 로마산, 메이드 인 롬이에요. 로마산 유리 제품이 발굴되기도 했고, 또 이 왕릉을 지키는 조각상 중에는 아랍인의 모습을 한 것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교류가 왕성했던 겁니다. 고려 역시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수도인 개경에는 아랍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의 이름 CORYO,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중동에 알려졌고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져서 코리아, KOREA가 되었다고 하죠. 그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이 코리아를 코리오, CORYO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던 이 한반도의 상업 문화가 사멸했죠. 언제부터냐? 조선이 건국되면서부터입니다. 고려를 타도하고 들어선 이 조선 왕조는 산업공상, 또 무본, 억말 이것을 국정의 기본으로 내걸었는데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 농민, 장인, 상인 이런 수직적인 신분제를 뜻했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선비, 지식인들이었고 상인은 사회의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근본은 농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 아닙니까? 근데 상업은 가장 천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농업은 농자 천하지 대본인데 상업은 끝 말자를 써서 말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본억말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국정기조는 천하의 근본인 농업은 장려한다. 왜? 천하지 대본이잖아요. 그래서 본을 힘쓴다. 무본이고요. 억말은 제일 끝에 있는 천하기 짝이 없는 상업은 억제한다. 이런 원칙이었던 겁니다. 이게 국정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정도전이 세워놓은 바로 조선의 국정 원칙이 산업공상과 무본억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그전까지 제법 왕성했던 한반도의 상업은 사멸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상업은 왕의 허락을 받은 몇몇 상인들, 즉 시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 시전 상인, 유기전 상인, 시전 중에서도 유기전이라고 하는 게 또 있었는데 그 상인들은 광화문에서부터 종로에 종로 1가 2가 그 정도까지만 거기에 시전 상인, 유기전 상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왕의 허락을 받은 몇몇 상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왜 허락을 해줬느냐? 궁궐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라고 하는 그런 필요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이제 상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허용을 받게 됐던 거죠. 상업은 일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게 되면 세상이 타락한다. 이렇게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게 조선의 국정 기조였던 거죠. 한반도의 이와 같은 상업의 역사, 이것은 콩고구미의 미스테리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융성했던 상업 문화, 이것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서 사라졌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상업이 자유화가 되면서 비로소 근대적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 최장수 기업 두산, 그것의 뿌리인 박승직 상점은 그렇게 갑오개혁 2년 후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식민지 상태에서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한반도의 상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가게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나마 조선 사람들 중에는 드물게 화신백화점으로 성공한 박흥식, 또 경성방직으로 성공한 김성수, 김현수 형제,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으로서 성공적 기업을 이루어내긴 했습니다. 그건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고. 그런데 그 박흥식, 김성수, 김현수 이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친일파로 지목이 돼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죠. 대한민국 기업의 본격적 시작은 사실은 1945년 해방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인들도 다 물러갔죠. 우리는 해방의 기쁨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혼란과 결핍을 동반했습니다. 해방 직전까지 한반도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현대적 시설들은 일본인들 소유였어요. 공장도 그렇고 큰 상점 기업들도 그랬던 거죠. 기업의 94%가 일본 소유였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철수를 하면서 그 시설들이 조선인에게 남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전체 기술자의 80%가 일본인들이었거든요. 그들도 다 같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만 남아있고 그걸 제대로 돌리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더욱 치명적인 것은 분단이었습니다.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남북이 갈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을 했죠. 그런데 산업시설의 절대 다수가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발전시설의 90%, 또 화학공업을 비롯한 이 중화학산업의 79%가 다 북한 땅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일본인들이 다 북쪽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38선으로 나누어지다가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산업시설들로부터 남쪽은 다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 남한 사람들은 전기, 비료, 이런 그 중요한 제조업 제품들, 이것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다 여기서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한하고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른 외국과의 물자 교류도 사라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는 이 조선 땅에, 이 식민지에 살던 우리 코리안들도 일본, 만주, 중국 이런 데하고 자유무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시장으로 다 엮이게 된 겁니다. 만주에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게 세워져 있었고, 대만은 중국 식민지이고,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거의 전역이 다 일본 세력권 하에 들어있었고, 그러니까 이 코리안들도 그런 큰 시장의 혜택을 상당히 받던 거죠. 그런데 해방과 더불어서 그 외교 관계가 전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 남한이라고 하는데 섬처럼 갇혀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일본의 총독부를 대신해서 행정기능을 맡았던 이 미 군정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알 리가 없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또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니 국가 기능조차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공장과 기업들, 이것은 미 군정이 임명한 한국인 관리인들과 또 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서히 가동이 시작이 됐어요. 조금씩 노하우를 터득해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이 38선 이남에 유엔의 승인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Republic of Korea가 수립이 된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그리고 몇 달 후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남한의 새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를 택했고 그 덕분에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재산의 매각도 시작이 됐죠. 하지만 곧 그 과정을 멈춰야 했습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을 했습니다. 남한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죠.
그래서 한반도의 남서쪽 끝인 대구와 부산 일대를 가까스로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을 했고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후에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졌죠. 그런데 이 전쟁은 한국인에게 극한의 결핍을 가져다 줬습니다. 안 그래도 초라했던 그 생활터전 더욱더 파괴가 됐죠. 남은 것들은 완전히 약탈의 대상이 됐습니다. 인민군에 의한 약탈이죠. 피난민들은 그마저도 버려두고 다 떠돌아다녀야 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의 공포, 그 결핍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피난지에서도 기업가 정신은 살아 움직였고 새로운 기업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삼성, LG, 기아, 현대, 한화 같은 기업들이 거기서 생겨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피로 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탄피를 수출한다는 것은 전쟁 때에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전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탄피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 탄피들을 모아서 두드려 펴서 수출하는 상인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물산이었어요. 삼성은 전장터에 남겨진 그 탄피들을 모아서 고철로 만들어가지고 펴서 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대금으로 피난지에서 부족한 설탕과 종이, 의약품, 의복 이런 것들을 일본이나 홍콩에서 수입을 해서 팔았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설탕 공장을 지었죠. 그게 제1제당의 출발인 겁니다. 그 자체 생산한 설탕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삼성그룹은 전쟁 중에서 확실한 기초를 닦게 된 겁니다. 그 설탕 공장이 그 장손에게 상속이 돼서 지금 CJ 제1제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설탕 장사를 하다가 월남한 이양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이양구는요, 이병철이 만든 그 제1제당, 거기 그 설탕을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을 상당히 벌었죠. 그 돈이 나중에 동양제과를 만드는 그 미천이 된 겁니다. 러시아하고 아시아 일대에서 아주 잘 팔리는 초코파이 있잖아요. 이 인기 상품인데 이 초코파이의 외국에서 팔리는 박스에 보면 거기 오리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동양제과입니다. 네, 오리온이 동양이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기아 자동차도 전쟁 중에 부산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설립자가 김철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44년 일본에서 귀국을 했어요. 그 전에 일본 가가지고 이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44년에 귀국을 해서 영등포에다가 경성전공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 여기서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쓰던 장비들도 여기 이제 들여와서 여기서 이제 그 작은 공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그 기계 설비들을 뜯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부산에서 말이죠. 그 전쟁터 피난처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국 최초의 완제품 자전거를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자전거의 이름이 3천리호인 거예요. 지금도 3천리호 자전거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름은 기아산업으로 나중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아산업이 1961년에는 2륜 오토바이를 만들고 1962년에는 3륜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기아 자동차가 되는 거고 지금은 현대차에 인수가 돼서 지금 현대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자동차 기업이 되어 있는 것이죠. LG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설립자가 구인회 아닙니까? 이 구인회라고 하는 분이 세운 기업이 라키화학, 또 금성사 이런 기업들인 건데 1947년에 이 사람이 부산에서 화장품, 크림, 동동구름이라고 했죠. 얼굴에 바르는 그 크림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 회사의 이름을 라키화학, 영어로 하면 럭키 케미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라키 화학이 된 건데, 네, 그걸 만들었는데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피난지에 부산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럭키 크림의 판매도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호사다마라고 판매량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화장품 크림 병뚜껑이 유리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꾸 깨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방법이 없겠냐? 다른 나라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일본 같은 데에서 이것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구인회가 동생한테 이제 특명을 줍니다. 이거 미국 가서 이거 한번 해결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보다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라고 하는 것을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 중인데도 그걸 했던 겁니다. 예. 전 재산을 쏟아부은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밖의 행운을 몰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기계로 이 동동구루무 병뚜껑만 만든 게 아니고, 야, 꼭 그걸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박을 낸 상품이 있었어요. 그게 바가지와 빗입니다. 그 이전까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안 새냐? 그러니까 바가지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 호박 같은 거, 박 아시잖아요. 박 속을 긁어내고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박의 껍질, 그걸 가지고 물 푸는 데 썼던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게 부실했겠어요. 그래서 자주 깨지고 뭐 그랬어요. 새는 바가지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야, 그거를 바가지를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더니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새는 법도 없고 대박이 난 거죠. 또 빗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빗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 참빗이잖아요. 참빗. 예.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빗인데 플라스틱 가지고 빗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이것도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LG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기업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LG 케미칼. 이렇게 해서 락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제조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LG라고 하는 거는 럭키와 골드스타, 금성사의 골드스타, 이게 합쳐진 이름이잖아요. 네. 전쟁 중에 이 L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럭키라고 하는 글자가.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은 전쟁 중에 미군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미군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묵을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 텐트를 이 사람들이 수경할 이 막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주영이 동생인 정인영한테, 정인영이 통역장교였어요. 정주영은 영어를 못하는데 정인영은 영어를 꽤 했던 겁니다. 네, 참 신기하죠? 하여튼 그 정인영으로 하여금 너 가서 미군 측의 그 군수 담당 장교를 만나서 이거 좀 그 공사를 한번 따봐라. 그렇게 해서 공사를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군 10만 명이 사용할 군대 막사공사, 미군 막사공사를 수주를 했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 전쟁 중에 자리를 잡아갔던 겁니다. 또 한화그룹, 지금 방산그룹으로 이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화그룹의 창업자 김종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피난지 부산에서 미군하고 화약 공급 계약을 따낸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화약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52년에 적산 기업이었던 이 조선 화약공판, 일본 기업이었죠.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그 기업. 그 조선 화약공판이라고 하는 기업을 불화받아서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한화그룹의 출발인 거죠. 또 한국유리도 이때 시작이 돼요. 이 최터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기업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만주에서 비누 공장을 했어요. 만주국이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패망을 하니까 중공군이 만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태섭은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조선인 기업가들은 이건 일본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악덕 자본 거야. 그래서 인민재판대까지 쓸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가까스로 어떻게 이제 탈출을 해서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오징어 수출을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다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피난지, 부산 피난지 충무 그쪽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역시 이 비즈니스맨들은 달라요. 단무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군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벌었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운크라라고 이제 유엔 기구가 있었거든요. 이 운크라의 대출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유리 공장을 짓습니다. 그것이 한국유리, 한글라스의 출발인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통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냈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결핍과 고통 속에서
탄생을 한 것이죠. 대한민국 기업 열전 제1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